시댁 식구들이 모두 한국을 떠난 뒤 며칠째 꼼짝도 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떴다. 그는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 어머니도 부르지 않았다. 그저 내 손목을 꽉 움켜쥔 채 방 한쪽 구석에서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는 카메라를 바라봤다. 0시 17분. 나는 침대 옆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손목이 꽉 잡혔다. 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며칠 동안 꼼짝도 하지 않던 남편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무진? 그가 눈을 떴다. 의사가 말하던 무의식적인 눈빛이 아니었다. 그는 똑바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깨어 있었다. 그리고 나를 알아봤다. 나는 벌떡 일어나 반사적으로 간호사를 부르려 했다. 무진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가까이 몸을 숙여야 겨우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방 한쪽 구석을 힐끗 바라봤다. 작은 카메라는 여전히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다.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탁자 위에 따뜻한 수건을 집어든 뒤 그의 얼굴을 닦아주는 척 몸을 숙여 내 몸으로 우리 둘의 입 부분을 가렸다. 무진은 숨을 쉬는 것조차 몹시 힘겨워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중간중간 끊어야 했다.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둔 건 먹지 마. 내 손이 멈칫했다. 무슨 말이야? 먹지 마. 그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그 장부에는 서명하지 마. 나는 약이 놓인 쟁반 옆에 검은 표지 장부를 바라봤다. 며칠 동안 간호사는 내가 그에게 밥을 먹일 때마다, 약을 먹일 때마다, 수건을 갈아줄 때마다 확인 서명을 하게 했다. 내가 더 물으려는 순간 무진이 갑자기 내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소라. 응, 듣고 있어. 그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온몸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죽으면 나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진은 몇 초 동안 멈춰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 집에 있는 누구도 믿지 마.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보다 3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시댁 식구들이 그저 무진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윤설아, 35살이고 대전에서 회계 일을 한다. 남편은 38살이고 집안의 막내 아들이다. 그는 오창에서 저온 보관 설비 회사를 직접 차렸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무진은 고객에게 교체용 부품 하나를 가져다 주기 위해 한밤중에 낡은 트럭을 몰고 1시간 넘게 간 적도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그는 운전하며 말했다. 남의 창고가 고장나면 채소 한 물량이 전부 상해. 그 회사 직원들도 설을 제대로 못 세고. 무진은 그런 사람이었다. 다정한 말은 잘할 줄 몰랐다. 하지만 겨울이면 내가 차에 타기 전에 늘 시트 열선을 켜두었다. 내가 머리가 아프면 그는 직접 약을 사러 갔다. 어떤 달에는 회사에 돈이 부족해 며칠 동안 라면만 먹으면서도 직원들 월급은 전부 지급했다. 내 눈에 그는 착한 남자였다. 하지만 시부모님 눈에 그는 그저 집안의 자랑이 되지 못하는 막내 아들일 뿐이었다. 나는 그저 편애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무진이 그날 밤 눈을 뜨고 이 집에 누구도 믿지 말라고 말하고 나서야 나는 알게 됐다. 어쩌면 이 일은 처음부터 그들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설날을 약 3주 앞두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완전히 달라졌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무진의 밥그릇에 갈비 한 점을 올려주며 물었다. 요즘 잠은 충분히 자니? 숟가락을 들고 있던 나도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다. 거의 6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시어머니가 막내 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무진은 그저 대답했다. 네, 평소랑 똑같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다시 물었다. 오창 창고는 지금 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니? 아니면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니? 무진의 젓가락이 멈췄다. 나도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질문이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잠을 잘 자는지 묻다가 소유권 서류 이야기로 넘어갔다. 무진이 대답했다. 회사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큰형 태봉이 곧바로 끼어들었다. 그럼 잘 됐네. 무진이 그를 바라봤다. 뭐가 잘 됐다는 거야? 태봉은 웃으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나랑 석환이가 호주에서 들여오는 물건 때문에 자금이 좀 막혔어. 잠깐 돌려쓰기만 하면 돼. 옆에 앉아있던 둘째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물만 마셨다. 시아버지가 물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태봉은 아주 빠르게 대답했다. 11억 원. 내 손이 멈칫했다. 무진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가 물었다. 먼저 채무 내역부터 보여줘. 태봉이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친형을 심사하겠다는 거냐? 무진은 형을 똑바로 바라봤다. 11억은 1만 1천 원이 아니잖아. 태봉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옅어졌다. 시아버지는 잔을 탁자 위에 3개 내려놓았다. 꼭 네 형한테 남대하듯 말해야겠냐? 무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회사 돈은 제 개인 돈이 아니에요. 직원들 월급도 있고 물품 대금도 있고 세금과 갚아야 할 돈도 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수습하려고 그 사람들 돈을 가져다 쓸 수는 없어요. 식탁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음식을 집어주지 않았다. 석환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태봉은 무진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다. 마침내 그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다. 그래. 아주 가볍게 내뱉은 한마디였다. 그런데 왜인지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무진은 방문을 잠갔다. 그는 나는 물었다. 가족들을 의심하는 거야? 무진은 꽤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내가 괜히 가족들을 의심하는 거였으면 좋겠어. 그가 나를 돌아봤다. 하지만 이제부터 누가 너한테 보험이나 전자서명, 창고나 회사 계좌에 대해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 나는 물었다. 계속 물어보면? 무진이 나를 바라봤다. 많이 물어볼수록 더더욱 모른다고 해야 해. 사흘 뒤 오후 4시가 다 되어갈 무렵 무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나 일찍 들어갈게. 음식 시키지 마. 된장찌개 먹고 싶어. 나는 답장까지 보냈다. 그럼 오는 길에 두부 사와. 그는 한 글자로 답했다. 응. 2시간 뒤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공장 현장 책임자였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나는 2번이나 다시 물어야 했다. 설아 씨, 무진 씨가 쓰러졌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도착했을 때 무진은 아직 안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다. 공장 현장 책임자가 나를 한쪽으로 데려갔다. 쓰러지기 전에 상규 씨가 보양 음료 한 병을 가져왔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상규요? 네. 태봉 씨 운전기사요. 무진 씨 어머니가 보냈다고 했어요. 무진은 몇 모금 마셨다. 약 20분 뒤 그는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하더니 쓰러졌다.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태봉이 간호사 데스크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처음 들은 그의 말은 이것이었다. 직장에서 사고가 나면
어느 보험에서 먼저 보상해 줍니까? 나는 곧장 그에게 다가갔다. 무진이가 깨어났는지는 안 물어봐요? 태봉이 돌아봤다. 병원비 걱정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우리 집에 병원비 낼 돈이 없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도착했다. 나는 곧바로 물었다. 어머니, 무진이한테 보양 음료 보내셨어요? 시어머니가 멈칫했다. 아니. 하지만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상규가 복도 끝에 나타났다. 시어머니는 그를 보더니 말을 바꿨다. 아, 아마 아침에 일하는 사람한테 준비하라고 했던 것 같구나.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럼 어머니가 보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곧바로 차갑게 굳었다. 지금 나를 신문하는 거니?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병실 밖에 앉아 휴대전화를 열고 한 줄을 기록했다. 어머니는 그 음료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말을 했다. 병원에서는 무진이 계속 입원해 경과를 지켜보기를 권했다. 의사는 무진의 상태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신경 반응을 더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기어코 무진을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나는 반대했다.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아직 퇴원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완전히 차가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이다. 나는 손에 힘을 줬다. 하지만 제 남편이기도 해요. 방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거의 6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내가 시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맞선 순간이었다. 태봉이 나를 복도로 끌어냈다. 설아야, 일을 크게 만들지 마. 나는 그를 바라봤다. 왜 무진이를 이렇게 빨리 집으로 데려가야 해요? 집에서 돌보기가 편하니까. 병원이 더 돌보기 편하지 않아요? 태봉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몇 초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대답은 아주 평범했다. 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 무진은 유성구에 있는 집으로 옮겨졌다. 병원용 침대 하나가 거실 한가운데 놓였다. 허경태 의사가 매일 찾아와 진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록했다. 반응 저조. 이틀 뒤에는 이렇게 적었다. 인지, 능력 저하.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 나는 그 내용을 보자마자 물었다. 선생님, 제 남편이 더 이상 의식이 없다고 확언하실 수 있나요? 허 의사는 안경을 밀어 올렸다. 아직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적으셨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다. 가족분들은 장기적인 상황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는 여전히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내가 무진의 손을 닦아주고 있는데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는 고모에게 말했다. 무진이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나는 손을 멈췄다. 남편을 내려다봤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리고 있었다. 손도 여전히 따뜻했다. 아직 아무도 그가 의식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그에게 더 이상 말할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무진이 집으로 옮겨진 지 이틀 뒤 시어머니는 배날이라는 간호사를 데려왔다. 나리는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였고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의료 도구가 든 가방과 꽤 두꺼운 검은 표지의 장부 한 권을 가지고 왔다. 시어머니는 그 장부를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부터 무진이 간병에 관한 건 전부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식사 시간, 약 먹는 시간, 누가 했는지, 상태가 어떤지 전부 있어야 해.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남편이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상황이니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도 좋았다. 처음 며칠 동안 나리는 거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내가 무진의 몸을 닦아주면 그녀는 기록했다. 내가 죽을 떠먹이면 그녀는 기록했다. 허 의사가 와서 진찰하면 그것도 기록했다. 나는 어느 날 오후까지도 그것이 그저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나리는 물을 가지러 잠시 탁자에서 자리를 떴다. 나는 펼쳐져 있는 장부를 내려다봤다. 한 줄을 보는 순간 시선이 멈췄다. 19, 30 윤설아가 직접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함. 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봤다. 18시 12분이었다. 나는 불렀다. 나리 씨. 그녀가 돌아봤다. 나는 그 문장을 가리켰다. 7시 30분까지 아직 1시간도 넘게 남았는데요. 그녀의 표정이 곧바로 변했다. 아, 제가 잘못 적었어요. 시간을 잘못 적은 거예요. 아니면 일을 잘못 적은 거예요? 나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물었다. 약은 아직 저한테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7시 30분에 제가 이 사람한테 약을 먹일 거라는 걸 알아요?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문 쪽을 바라봤다. 제가 습관적으로 미리 적었어요. 그럼 지금 바로 고쳐요. 바로 그때 태봉이 들어왔다. 그는 장부를 보더니 말했다. 시간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가 있어? 나는 그를 돌아봤다. 내일 무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시간 하나도 더 이상 작은 일이 아니에요. 태봉은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차가워졌다. 나리는 서둘러 기존 문장을 줄로 긋고 그 옆에 서명했다. 그날부터 나는 서명하기 전에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다.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페이지마다 사진도 찍어두었다. 볼수록 이상했다. 장부 속 문장들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적혀 있었다. 아내가 직접 약을 관리함. 아내가 직접 환자에게 식사를 먹임. 아내가 간병하는 동안 계속 환자를 지켜봄. 어떤 날은 허 의사가 약을 나눠줬다. 나리가 그 약을 나에게 건넸다. 그런데도 장부에는 여전히 내가 직접 무진에게 약을 먹인 사람으로만 적혀 있었다. 나는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고 나리 씨가 약을 준비한 건 왜 안 적어요? 나리는 고개를 숙였다. 추가로 적을게요. 하지만 내가 묻지 않았다면 그녀는 추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 장부가 단순히 환자 간병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모든 일을 하나씩 내 쪽으로 모으고 있었다. 매 끼니마다, 약 한 알 한 알마다, 내가 무진 곁에 있었던 모든 시간마다, 언젠가 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이 장부를 펼쳐보기만 하면 된다. 그 안에는 아주 분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곁에 등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바로 나였다. 어느 날 아침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멜버른에 가야 한다고 알렸다. 태봉은 거래처에서 결제 일정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 관련 서류 몇 가지는 자신이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진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다. 며칠째 상태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해외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무진이가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버님, 어머님도 가세요?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봤다. 네가 여기 있잖니.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치 내가 남아있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기에 충분하다는 듯했다.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가만히 누워 있었다. 간호사 나리는 침대 옆에서 혈압을 확인하고 있었다. 태봉은
전화를 받으면서 여행 가방을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왔다. 아무도 여행을 미루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나를 부엌으로 불렀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유리병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인삼을 넣고 끓인 전복죽이 들어 있었다. 이건 내가 너 먹으라고 따로 만든 거야. 나는 죽이 든 병을 바라봤다. 곧바로 공장에서 받은 보양 음료가 떠올랐다. 나는 물었다. 저 먹으라고요? 그래. 네가 하루 종일 무진이를 돌보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다가 쓰러지면 누가 얘를 돌보겠니? 나는 억지로 웃었다. 저 아직 안 고파요. 이따가 먹을게요. 시어머니는 몇 초 더 나를 바라보다가 죽이 든 병을 맨 위 칸에 넣었다. 점심때가 되자 그녀가 다시 물었다. 죽 먹었니? 아니요. 왜 안 먹었어? 방금 밥을 조금 먹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당으로 나가 차에 타기 전에도 뒤돌아보며 당부했다. 꼭 먹어. 나는 그저 대답했다. 네. 태봉이 내 옆을 지나갔다. 그는 검은 표지 장부를 가리켰다. 매일 장부에 서명하는 거 잊지 마. 시아버지는 말했. 마음대로 무진이를 어디 데리고 가지 마라. 문제가 생기면 먼저 허 의사한테 전화해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각각 따로 들으면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환자를 돌보면 기록을 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의사에게 물어봐야 한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도 몸을 챙겨야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데 놓고 보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죽이 든 병, 장부, 무진을 마음대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는 지시. 그리고 그의 곁에 남은 유일한 사람은 나였다. 마지막으로 문을 나선 사람은 석환이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몇 걸음 끌고 가다가 돌아봤다. 오늘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나는 그를 바라봤다. 뭐가요? 석환은 차 옆에 서 있는 태봉 쪽을 힐끗 바라봤다. 그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무슨 말 하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내 눈을 피한 채 빠르게 밖으로 나갔다. 대문이 닫혔다. 차는 집 앞 도로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마당에 혼자 서 있었다. 원래도 넓었던 유성구의 집이 그날은 갑자기 불편할 정도로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무진은 거실에 누워 있었다. 나리는 장부 옆에 앉아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시어머니가 기어코 나에게 먹으라고 했던 죽이 들어 있었다. 나는 하나씩 바라봤다. 처음으로 아주 분명한 생각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오늘 밤 무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남편만 잃는 게 아니다. 나는 그 일을 일으킨 유일한 사람으로 지목될 수도 있다. 시댁 식구들이 호주로 떠난 뒤 첫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나리는 쉬러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심박 측정기 소리와 벽시계가 일정하게 째깍거리는 소리만 남아 있었다. 나는 허리가 아플 때까지 무진 곁에 앉아 있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 0시 17분. 갑자기 내 손목이 꽉 잡혔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무진이 눈을 뜨고 있었다. 내가 나리를 부르려는 순간 그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마. 그는 카메라 쪽을 바라봤다. 나는 곧바로 알아차렸다. 나는 따뜻한 수건을 집어들고 몸을 숙여 그의 얼굴을 닦아주는 척한 뒤 더 가까이 다가갔다. 냉장고에 있는 죽을 먹지 말고 장부에 서명하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한 뒤 무진은 힘을 모으려고 잠시 가만히 누워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언제부터 깨어 있었어? 이틀 전부터. 나는 얼어붙었다. 이틀?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깨어 있었던 건 아니야. 어떤 때는 다 들렸어. 그런데 몸이 돌처럼 무거웠어. 나는 그를 바라봤다. 내가 몇 번이나 불렀는데 그때마다 다 들었어? 무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응. 가슴이 꽉 막혔다. 왜 나한테 알리려고 하지 않았어?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약하게 숨을 내쉬었다. 네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무진이 힘없이 웃었다. 엄마는 네 얼굴을 3초만 보면 네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 나는 화가 나면서도 울고 싶었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깨어난 걸 그들이 알게 되면. 그는 숨이 차서 말을 멈췄다. 나는 급히 그의 손을 잡았다. 됐어. 천천히 말해. 잠시 뒤 나는 다시 물었다. 누가 한 건지 알아?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누구라고 말하기엔 부족해. 뭔가 잘못됐다는 것만 알아. 나는 약이 놓인 쟁반을 바라봤다. 약? 내 반응이 좀 좋아질 때마다 그 뒤에는 몸이 다시 더 무거워졌어. 듣기는 했어. 그런데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내 손이 차갑게 식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걸 들었어? 무진은 몇 초 동안 말이 없었다. 보험.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얼마? 31억 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금액이 너무 커서 몇 초 동안은 내 심장 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무진은 다시 말했다. 보험금이 가장 무서운 부분은 아니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또 뭐가 있어? 그들은 내가 더 이상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기록이 필요해. 나는 곧바로 허 의사가 적었던 문장들이 떠올랐다. 반응 저조, 인지 능력 저하,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 나는 물었다. 왜 그렇게 해야 해? 무진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약했다. 하지만 그 말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들렸다. 말할 권리를 잃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하기 아주 쉬우니까. 나는 아직도 31억 원이라는 숫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진이 말을 이었다. 그날 식탁에서 태봉이 말한 금액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11억 원으로도 부족해?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거의 50억이야.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얼마? 거의 50억 원. 그는 잠시 쉬고 나서야 말을 계속할 수 있었다. 태봉과 석화는 호주에서 너무 많은 물량을 들여왔다. 물건은 잘 팔리지 않았다. 대출로 대출을 막는 일이 계속 겹쳤다. 하지만 실제 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대신 태봉은 계속 새로 돈을 빌려 기존 빚을 메웠다. 석환도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도 일부는 알고 있었다. 무진이 말했다. 큰형은 돈을 빌려준 쪽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 나는 물었다. 무슨 자산을? 그는 나를 바라봤다. 오창 창고. 온몸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그 창고는 당신 회사 소유잖아. 응. 형이 무슨 권리로 그걸 담보로 내놓겠다고 약속해. 무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도 이 일이 가족 사이의 대출 문제보다 훨씬 더 멀리 와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는 물었다. 이런 일들을 언제부터 알았어? 얼마 안 됐어. 그러고는 무진이 눈을 감았다. 하지만 전부터 의심은 했어. 나는 그를 바라봤다. 뭘 의심했는데? 그는 지난 3년 동안 자신에게 3번의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중 차의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던 일이었다. 다행히 그날은 길이 한산했다.
그는 차를 가드레일에 들이받아 멈췄다. 두 번째는 밤에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된 일이었다. 한 작업자가 휴대전화를 가지러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제때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세 번째는 태봉이 아는 거래처 사람과 저녁을 먹은 뒤에 일어났다. 무진은 배가 심하게 아픈 상태로 집에 돌아와 계속 토하다가 결국 기절했다. 나는 세 가지 일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진은 사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물었다. 그 일들 뒤에 이상한 점이 있었어? 그가 대답했다. 차 사고 뒤에는 태봉이 내 상해보험이 아직 유효한지 물었어. 가스 누출 사고 뒤에는 아버지가 내가 보험 수익자를 갱신했는지 물었고, 식중독 때는 큰형이 내 일이 위험하니까 보험 보장을 늘려야 한다고 또 말했어. 내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다. 차 사고 때부터 의심한 거지?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는 말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계속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 화가 터질 것 같았다. 설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나는 네가 매일 내 가족이 널 해치려 한다고 의심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를 돌아봤다. 그럼 지금은?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닦을 틈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침대 옆에 앉아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다시 눈이 따가워졌다. 나한테 숨기는 게 나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무진이 나를 바라봤다. 내가 틀렸다면 적어도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럼 당신이 맞았다면? 그는 말이 없었다. 나는 힘이 빠진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혼자 나를 보호하려고 하면 안 돼. 당신이 뭔가 의심하면 나도 알아야 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둘 다 알아야 해. 무진이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내 손에 닿았다. 아주 가볍게.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놓지 않았다. 그날 밤 그가 쓰러진 뒤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혼자서 환자 한 명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마침내 같은 편에 서게 됐다. 다음 날 아침 나리가 부엌에 있을 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복도로 나가서야 전화를 받았다. 설아 씨 맞으시죠? 네. 저는 무진 씨 회사의 회계팀장 권필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다. 꼭 아셔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거실 쪽을 바라봤다. 말씀하세요. 필재는 오늘 아침 누군가가 무진의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한 장을 회사로 보내왔다고 말했다. 내용은 약 13억 원 상당의 기계와 저온 창고 설비, 한 묶음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라는 것이었다.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처리하셨어요? 아니요. 필재가 즉시 대답했다. 서명은 대표님 서명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너무 똑같아요.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설명했다. 예전에 봤던 오래된 서류의 스캔본과 획이 완전히 같습니다. 펜이 멈춘 지점까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나는 방으로 돌아갔다. 모진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필재 씨한테 전화 왔어. 그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다. 나는 필재에게 물었다. 오창 27이라는 암호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몇 초 뒤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 암호를 어디서 아셨습니까? 무진이 예전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 암호만 당신한테 말하라고 했어요. 필재가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는 즉시 거래의 최종 승인 권한을 잠가버렸다. 내가 막 감사하다고 말하려는데 무진이 손가락으로 내 손을 살짝 건드렸다. 내가 몸을 숙여 카메라를 가리자 그가 눈을 떴다. 전부 막지는 마.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계속하게 두자는 거야? 아직 방법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게만 해. 나는 그의 뜻을 이해했다. 거래가 즉시 거절되면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알아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필재는 서류 상태를 검토 중으로 바꿨다. 오류를 알리지도 않았다. 승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시간을 끌었다. 오후에 나는 일부러 가족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무진이 반응이 아주 안 좋아요. 저도 너무 피곤해요. 아마 오늘 저녁에는 일찍 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거의 즉시 답장을 보냈다. 내가 두고 간 죽 꼭 먹어라. 태봉은 한마디만 보냈다. 장부 쓰는 거 잊지 마. 나는 그 두 문장을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다. 그날 밤 필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무진의 정보로 시스템에 한 번 더 로그인한 기록이 있었다. 그 뒤에는 오창 창고 관리자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필재는 처리하지 않았다. 그는 접속 주소와 시간, 그리고 모든 요청 내용만 저장했다. 나는 메시지를 캡처한 뒤 잠금 화면에서 알림을 지웠다. 무진은 내 옆에 누운 채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몸을 숙여 말했다. 그들이 다시 움직였어.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모든 일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놓은 것들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다. 나와 무진은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누가 다시 돌아오는지 기다리면서.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무진이 다시 눈을 떴다. 내가 침대 옆에 앉아 있는데 그가 작게 불렀다. 설아. 나는 몸을 숙였다. 왜? 작은 제사방. 나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무진이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예전에 거기에 서류를 숨겼어. 작은 제사방은 2층 복도 끝에 있었다. 시아버지는 거의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무진은 예전에 시아버지가 제사상 아래 숨겨진 칸에서 서류를 꺼내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려면 복도 카메라를 지나야 했다. 카메라는 자정 무렵마다 약 3분 동안 재부팅돼. 나는 그를 바라봤다. 확실해. 내가 예전에 시스템을 점검한 적이 있어. 우리는 기다렸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꺼지는 순간 나는 무진을 부축해 앉혔다. 그 동작 하나만으로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걸을 수 있겠어. 가야 해. 나는 그의 팔을 내 어깨에 둘렀다. 무진이 발을 바닥에 내렸다. 두 다리가 곧바로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몇 미터를 걷다가 그가 벽에 기대 숨을 쉬어야 했다. 나는 걱정되면서도 화가 났다. 당신 쓰러지면 진짜 여기 두고 갈 거야. 무진이 숨을 헐떡였다. 네가 나를 두고 갈 수 있겠어? 못해. 그럼 겁주지 마.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며칠 동안 나는 그가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만 봤다. 그 말 한마디에 무진이 예전처럼 나를 놀리던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말할 힘 있으면 계속 가. 나는 다시 그의 팔을 내 어깨에 둘렀다. 우리 둘은 아주 천천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작은 제사방에 도착하자 무진은 복도에 있는 장식장 가장자리 아래 숨겨진 예비 열쇠 하나를 가리켰다.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두웠고 오래된 향냄새가 났다. 무진은 문 근처 의자에 앉았다. 그는 거의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제사상 아래 나는 무릎을 꿇고 찾기 시작했다.
아래쪽에는 색이 다른 작은 나무 조각이 하나 있었다. 나는 시험 삼아 눌러봤다. 서랍 하나가 튀어나왔다. 안에는 서류 몇 묶음이 들어 있었다. 나는 첫 번째 서류 묶음을 꺼냈다. 무진의 보험 계약서였다. 사망보험금은 31억 원으로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속 서류들이 있었다. 나는 계속 넘겨봤다. 다른 사람이 무진을 대신해 회사와 자산에 관련된 일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장이었다. 나는 그에게 건넸다. 당신이 이거에 서명했어?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다음 서류는 나를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다. 무진이 더 이상 재산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고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서였다. 문구들은 허 의사가 기록해둔 내용과 거의 똑같았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무진도 그 서류를 보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내 이름이 보였다. 간병인이 약물과 환자의 상태를 직접 책임진다는 확인서였다. 그 아래에는 내 서명이 있었다.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내가 한 서명이 아니야. 서명은 진짜와 비슷했다. 하지만 다른 문서에서 복사한 것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회계 일을 해왔다. 실제 서명끼리 비슷할 수는 있어도 펜이 멈추는 지점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정확히 겹치는 경우는 드물다. 나는 휴대전화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다. 다시 넣으려던 순간 맨 아래에 갈색 봉투 하나가 더 있는 것을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2단계라고만 인쇄되어 있었다. 2단계. 나는 무진을 바라본 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있지 않았다. 짧은 5줄이 적힌 종이 한 장뿐이었다. 의료 기록 완료. 책임 간병인 지정 완료. 경영권 이전. 보험 관련 권리 변경.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환자에게 합병증 발생 시 처리. 나는 2번 다시 읽었다. 그리고 무진을 바라봤다. 합병증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진은 그저 내 손에 들린 종이를 내려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나도 더 묻지 않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그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밀 서랍 맨 아래에는 USB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거실로 가져간 뒤 나리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열어볼 수 있었다. 무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낡은 노트북을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들을 힘은 아직 있어?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USB를 꽂았다. 안에는 녹음 파일이 몇 개 있었다. 첫 번째 파일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처음에는 의자를 끄는 소리와 누군가 컵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 태봉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진이가 계속 저렇게 누워있으면 깨어있는 것보다 처리하기가 더 쉬워. 나는 즉시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이미 떠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곧이어 석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우리 동생이잖아. 태봉이 아주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네가 50억 갚을 수 있어? 대답은 없었다. 석환이 거칠게 숨쉬는 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우리 집안이 망할 수는 없다. 가게 문을 닫고 채권자들이 몰려오고 친척들까지 알게 되면 무슨 낯으로 살겠냐. 태봉이 말했다. 저는 시간만 조금 더 있으면 돼요. 무진이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죠. 나는 손에 힘을 꽉 줬다. 방 안은 아주 조용했다. 옆에 있는 무진의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화도 내지 않았다. 목소리는 무서울 만큼 침착했다. 무진이는 어릴 때부터 집안에 크게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남편의 손이 살짝 오므라드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계속 말했다. 형이 가게를 열었을 때도 안 도와줬고, 부모가 형제들과 함께 힘을 합치라고 해도 자기 회사밖에 몰랐잖아. 이번만큼은 적어도 부모와 형들을 살려야지. 나는 그를 바라봤다. 무진은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턱이 굳게 다물려 있었다. 녹음 속에서 석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설아는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며느리는 바꾸면 그만이야. 목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약을 직접 준 사람이 걔였던 것처럼 보이게 하면 돼. 장부에 확실하게 적어둬야 해. 나중에 누가 물어봐도 내놓을 게 있어야지. 무진의 어깨가 아주 살짝 떨렸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손을 뻗어 파일을 껐다. 방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무진이 말했다. 다시 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더 안 들어도 돼. 나는 충분히 들었어. 그가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끝까지 들어야 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다시 재생했다. 뒤이어 나오는 녹음에서 그들은 계속 보험, 위임장, 경영권, 그리고 무진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처리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이야기를 했다. 석환은 몇 번 반대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태봉이 물었다. 그럼 네가 갚을 돈 있어? 그러면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지 않았다. 아무도 그만하자고 말하지 않았다. 무진은 끝까지 들었다. 파일이 끝나자 그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 나는 많이 야윈 남편의 목덜미를 바라봤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 베개로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나는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 잘 될 거야 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들은 그때 아무 소용도 없었다. 나는 그저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겼다. 내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무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몇 분 뒤 그의 손가락이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나는 아침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다. USB에 들어있던 녹음을 전부 들은 뒤 무진과 나는 더 이상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만 싶지 않았다. 문 변호사는 모든 것을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당부했다. 상대가 무진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흔적을 지우거나 계획을 바꿀 수도 있었다. 나는 감시당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일부러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USB는 아마 아직 제 사방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무진이 나를 바라봤다. 확실해? 아니,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오면 알 수 있잖아. 그 전에 우리는 뒷마당 한쪽 구석에 보조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부탁해 두었다. 그 카메라는 집안의 주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날 밤 새벽 1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마당의 주 카메라 화면이 갑자기 끊겼다. 내가 침대 옆에 앉아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보조 카메라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화면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한 사람은 상규였다. 다른 한 사람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들은 벽에 바짝 붙어 옆문 쪽으로 돌아갔다. 나는 즉시 화면 녹화를 켰다. 잠시 뒤 상규의 목소리가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다. 태봉 형님, 저 들어왔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이게 우리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더 이상 추측도 아니었다. 상규는 한밤중에 집에 침입하면서 태봉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있었다. 나는 계속 녹화했다. 두 사람은 제 사방으로 이어지는 복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내 뒤에서 아주 이상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봤다. 무진이 숨을 들이쉬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달려갔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숨은 짧고 가빴다. 나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바라봤다. 화면 속 상규는 여전히 집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 계속 녹화하면 그가 제 사방 문을 여는 과정 전체를 확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진은 숨이 차서 몸을 웅크리기 시작했다. 나는 화면을 껐다. 휴대전화를 의자 위로 던졌다. 나 봐. 나는 즉시 문 변호사가 미리 섭외해둔 독립의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무진을 당장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무진에게 겉옷을 입혔다. 그의 팔을 내 어깨에 둘렀다. 일어서 봐. 무진에게는 거의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의 체중 대부분을 떠받쳐야 했다. 우리는 뒷문으로 나갔다. 나는 휴대전화를 가지러 돌아가지 않았다. 상규가 집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무진의 상태가 안정됐다. 그는 작은 진료실 침대에 누워 산소를 공급받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아 있었고 두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한참 뒤에야 그가 눈을 떴다. 그가 처음 한 말은 이것이었다. 영상은? 나는 대답했다. 버렸어. 그는 말이 없었다. 나는 그가 아쉬워하는 줄 알았다. 보조 카메라의 일부는 남아있을 거라고 말하려던 순간 무진이 입을 열었다. 고마워.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뭐가 고마워? 그가 나를 바라봤다. 나를 택해줘서. 나는 화가 나서 욕이라도 하고 싶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나 있었던 것처럼 말하지 마. 무진은 말이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증거를 놓치면 다시 찾을 수 있어. 하지만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 이긴들 무슨 소용이야? 나한테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었어. 그 뒤에야 우리는 다시 데이터를 확인했다. 보조 카메라는 상규가 침입하는 장면 대부분을 저장해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영상이 얼마나 길게 남았는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앞에서 아직 숨쉬고 있는 무진만 바라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켜야 했던 것은 한 번의 승패가 아니었다. 돈도 회사도 증거도 나중에 따질 수 있었다. 하지만 무진은 아니었다. 무진은 살아야 했다. 무진이 호흡곤란을 겪은 그날 밤 이후 문정은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증거도 임의로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여창민 의사도 독립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다. 거의 1시간 동안 진찰하고 반응을 지켜본 뒤 그는 분명히 말했다. 무진 씨는 간헐적으로 의식이 돌아오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록처럼 인지 능력을 상실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조금이나마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변호사는 전복 인삼죽에서 일부를 채취해 따로 봉인하고 용기의 상태도 기록해 두게 했다. 나머지는 그대로 냉장고에 두었다. 허 의사가 처방한 약도 종류별로 하나하나 대조했다. 나리는 결국 자신의 휴대전화를 문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 안에는 태봉이 내가 직접 약을 관리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장부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문장도 있었다. 설아가 서명 안 하면 나중에 추가로 서명하게 해. 나리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나는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녀가 태봉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적은 기록들은 무진이 죽었을 경우 나를 책임자로 만들 뻔하기도 했다. 모든 증거가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문 변호사에게 익명의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안에는 차용증 4본, 회의 영상 하나, 그리고 석환과 관련된 몇 가지 자료가 들어 있었다. 처음에 나는 그가 동생을 구하려고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태봉은 이미 예비 방안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무진의 재산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 자금을 돌리던 과정에서 석환이 서명했던 서류들을 이용해 빚의 일부를 석환에게 떠넘길 계획이었다. 즉, 태봉은 무진만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게 아니었다. 필요하다면 둘째 동생까지도 희생시킬 생각이었다. 석환은 그 사실을 알아챘다. 그때부터 그는 차용증을 복사하고 회의를 녹화하고 태봉이 삭제했다고 생각한 파일들을 보관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일부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마침내 무진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그래도 석환 형님이 우리를 돕고 있잖아. 무진은 잠시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사람을 나를 구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마. 나는 그를 바라봤다. 너무 오래 지켜보기만 했어. 빚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자기도 같이 떠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증거를 내놓기 시작했잖아. 나는 물었다. 그래도 증언하겠다고 하면? 무진이 대답했다. 그건 인정할게. 그럼 용서는? 그는 눈을 감았다. 한참 뒤에야 말했다. 고백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가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야.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나는 그의 뜻을 이해했다. 석환은 우리를 돕고 있었지만 무진을 구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도 떠밀려 내려갈 위험에 처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옳게 한 부분은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잘못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문 변호사와 여 의사가 우리 곁에 서게 된 뒤에는 그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쉽게 무슨 짓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장부에 서명하지 않고 주게도 손대지 않고 무진의 회사도 아직 빼앗기지 않자 그들은 목표를 바꿨다. 그들은 내 친정까지 찾아갔다. 그날 아침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설아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내 시댁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나는 벌떡 일어났다. 누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는 몇 초 동안 말이 없었다. 누가 전화했어? 네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남편이 죽기를 바란다고 하더라. 손이 차갑게 식었다. 무진이 보험금이 30억 원이 넘는다고도 했어. 그리고 우리 집이 돈이 부족하다고 했고. 나는 즉시 물었다. 엄마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가 대답했다. 그런데 네 이모한테도 전화했더라. 진정할 틈도 없이 이번에는 오빠에게 전화가 왔다. 오빠는 누군가 친척들에게 오빠 명의로 된 차용증을 보냈다고 했다. 그런 빚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류에는 오빠의 서명과 거의 비슷한 서명이 들어 있었다. 점심이 되기도 전에 내 휴대전화에는 메시지가 가득 쌓였다. 설아네 집에 돈이 없다던데.
무진이 보험금이 30억이 넘는다며. 남편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누가 알겠어. 동기도 있는 거잖아. 메시지를 읽을수록 손이 더 떨렸다. 나는 연락처를 열었다. 시어머니 번호를 찾았다. 직접 전화하고 싶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일에 더 끌어들일 생각인지 묻고 싶었다. 내가 막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무진이 내 손목을 잡았다. 하지마. 나는 손을 뿌리쳤다. 나한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 엄마는 평생 누구한테 나쁜 짓 한 적도 없어. 내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엄마는 시골에서 살면서 이웃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치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전화해서 딸이 남편 죽이고 보험금 타려고 한다고 말했어. 나보고 이걸 어떻게 참으라는 거야? 무진은 팔로 몸을 지탱하며 앉으려고 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가 숨을 가쁘게 쉬는 걸 봤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바로 부축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앉았다. 그리고 갑자기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는 얼어붙었다. 당신 미쳤어? 네가 나랑 결혼해서 이런 일에 휘말린 거잖아. 네 엄마도, 네 오빠도. 나는 그의 어깨를 살짝 밀었다. 그만 말해. 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계속 이런 일을 한 사람들 대신 나한테 사과하면 나 정말 당신한테 화낼 거야.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혼자 하루 종일 공장을 뛰어다닐 수 있었던 남자가 이제는 몇 분 동안 똑바로 앉아 있는 것조차 온 힘을 다해야 했다. 이 모든 일은 그가 만든 게 아니었다. 나는 몸을 숙여 그를 안았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울었다.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등에 손을 올려놓았다. 진정한 뒤 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USB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서류나 변호사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말했다. 엄마, 며칠만 더 나를 믿어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네가 누구를 이기길 바라지 않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는 너희 둘이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대답했다. 응. 나는 전화를 끊었다. 잠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얼굴을 닦았다.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어떤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그들이 무릎을 꿇거나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이 내 가족에게 한 일을 똑같이 돌려줄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일이 끝나기만 바랐다.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 무진이 살아있기를 바랐다. 시댁 식구들은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돌아왔다.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가까운 친척 몇 명에게 전화를 돌렸다. 무진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다며 모두 와서 확실히 봐달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그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알았다. 그날 오후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무진은 여전히 병원용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나리는 부엌문 근처에 서 있었고 얼굴이 굳어 있었다. 계획대로 문 변호사와 여의사, 필재는 뒤쪽 서재에 와 있었다. 그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가족들이 먼저 말하게 두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그녀는 전복 인삼죽이 든 병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뚜껑을 열었다. 몇 번 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뭐야?
사람들이 즉시 그쪽을 바라봤다. 그녀는 죽이든 병을 들어 보였다. 안에 이상한 게 들어있잖아. 그리고 곧바로 나를 향해 돌아섰다. 설아야, 네가 설명해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어머니가 호주 가시기 전에 저한테 먹으라고 두고 가신 거예요. 태봉이 곧바로 끼어들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다 집을 비웠잖아. 여기서 무진이랑 같이 있었던 건 너뿐이야. 그는 친척들을 바라봤다. 약도 음식도 모든 게 다 저 사람 손을 거쳤습니다. 시아버지는 종이 한 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서명해. 나는 읽어봤다. 내가 모든 약과 음식을 직접 관리했고 무진에게 합병증이 생길 경우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였다. 나는 종이를 다시 내려놓았다.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왜? 여기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니까요. 태봉이 앞으로 다가왔다. 떳떳하면 뭐가 두려워?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럼 형님이 제 대신 서명하세요.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태봉이 종이를 낚아챘다. 버릇없이 굴지 마. 그는 지장용 인주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서명하기 싫으면 지장 찍어. 나는 뒤로 물러섰다. 이제 그만하세요. 태봉이 갑자기 내 손목을 움켜잡았다. 나는 세게 뿌리쳤다. 제 손 놓으세요. 그는 더 세게 움켜쥐고 내 손가락을 인주 쪽으로 끌고 갔다. 바로 그때 뒤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다. 내 안에 손 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태봉이 내 손을 놓았다. 나는 돌아봤다. 무진이 눈을 뜨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침대를 짚고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 동작 하나만으로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관자놀이로 땀이 흘러내렸다.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다. 무진아, 너 깨어난 거니? 그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저는 엄마가 한 말을 들을 만큼 오래 깨어 있었어요.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말을 멈춰야 했다. 며느리는 바꾸면 된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태봉이 곧바로 우리를 가리켰다. 쟤 꾀병이야. 쟤랑 제 아내가 다 꾸민 거야. 나는 말을 끊지 않았다. 그냥 계속 말하게 뒀다. 가장 먼저 앞으로 나온 사람은 날이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태봉 씨가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열어 보였다. 내가 직접 약을 관리한 것으로 기록하라는 지시. 내가 무진에게 음식을 먹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라는 지시. 어떻게든 나중에 내가 추가로 서명하게 하라는 지시. 태봉이 소리쳤다. 네가 꾸며낸 거잖아. 나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원본은 이미 변호사님께 넘겼습니다. 바로 그때 필재가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노트북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 이것도 보시죠. 화면에는 회사 시스템 접속 기록이 떠 있었다. 무진의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을 이용해 13억 원 상당의 설비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있었다. 필재가 말했다. 이 요청은 대표님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계실 때 들어왔습니다. 태봉이 차갑게 웃었다. 나는 그냥 내 동생 회사를 살리려고 한 거야. 필재가 대답했다. 대표님 회사는 형님께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태봉은 점점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제야 문 변호사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보조 카메라 영상을 틀었다. 화면에는 상규와 다른 한 사람이 뒷마당을 지나가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상규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봉 형님, 저 들어왔습니다. 태봉은 화면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문 변호사가 물었다.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태봉이 탁자를 내리쳤다. 그래, 내가 사람 들여보냈어. 그래서 뭐? 저 둘이 서류를 숨긴 걸 알고 있었으니까. 방안이 조용해졌다. 이제 누구도 상규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더 물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의사가 문 변호사 뒤에서 앞으로 나왔다. 그는 독립진료 기록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무진 씨의 상태는 인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최근 며칠간 사용된 약물도 현재 하나씩 대조하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가 덧붙였다. 가족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음식 샘플은 이미 채취해 봉인했습니다. 용기의 상태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서류, 약물, 데이터 모두 절차에 따라 보존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봉을 돌아봤다. 너는 엄마한테 무진이가 며칠만 가만히 누워있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녀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태봉이 자기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더듬거렸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무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묻지도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당황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석환이 들어왔다. 태봉이 돌아봤다. 너 여기 왜 왔어? 석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 한 묶음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태봉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너 누구 편이야? 석환이 형을 바라봤다. 아무 편도 아니야. 내가 한 일을 말하러 왔어. 그는 자신이 거의 50억 원에 이르는 빚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가족이 그 빚을 막기 위해 무진의 재산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일부 서류가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침묵했다. 그 뒤 석환은 서류 한 묶음을 더 꺼냈다. 하지만 이건 형이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그는 그것을 태봉 쪽으로 밀었다. 예비용으로 준비된 서류였다. 무진의 재산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 석환이 예전에 서명했던 서류들을 근거로 빚의 일부를 석환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었다. 석환이 웃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조금도 웃음기가 없었다. 형은 가족을 살리겠다고 했지. 아니면 형만 살리려던 거야? 태봉이 동생을 똑바로 가리켰다. 너도 서명했잖아. 석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서명했어. 나도 알고 있었고. 내 몫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가 태봉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 이걸 가족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고 부르지는 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가족이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친척들 앞에서 하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무진이 나를 작게 불렀다. 설아. 나는 몸을 숙였다. 봉투. 나는 알아들었다. 미리 준비해둔 갈색 봉투의 사본을 꺼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굵은 글씨로 2단계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다. 2단계. 나는 안에 들어있던 종이를 한 장씩 꺼냈다. 의료 기록 완료. 책임 간병인 지정 완료. 경영권 이전. 보험 관련 권리 변경. 환자에게 합병증 발생 시 처리. 마지막으로 문 변호사는 무진의 이름으로 미리 작성되어 있고 사망 날짜만 비어 있는 사망신고 서류 한 묶음을 내려놓았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태봉도 입을 다물었다. 무진이 형을 바라봤다. 태봉이 형. 이게 가족을 살리기 위한 거라면 그는 한동안 숨을 고른 뒤에야 말을 이었다. 그럼 왜 내가 죽었을 때 쓰일 서류까지 미리 준비돼 있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태봉은 주위를 둘러봤다. 이번에는 태봉도 더 이상 모든 일을 오해로 돌릴 방법이 없었다.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집은 다 잃어. 부모님은 집을 잃고, 내 회사는 망하고, 채권자들은 집 앞까지 찾아와. 그는 무진을 가리켰다. 내가 몇 년 동안 이 집안을 짊어져 왔는지 알아? 그런데 넌 뭘 했는데? 무진은 그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다. 화내지 않았다. 맞서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말했다. 결국 형도 진실을 말하네. 태봉은 말이 없었다. 무진이 말을 이었다. 내가 죽어 마땅해서가 아니었네. 그냥 형은 형 인생이 내 인생보다 더 살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네. 태봉의 얼굴이 굳었다. 이번에는 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진은 부모님을 바라봤다.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울었다. 시아버지는 바닥을 내려다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무진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대답을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뒤 며칠 동안 모든 일은 관계기관에 넘겨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태봉은 위조 정황이 있는 서류들, 자산 이전, 주거 침입 사건과 그 밖의 관련 행위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허 의사는 진료 기록과 약에 대해 해명해야 했다. 상규는 자신이 가담한 모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나리는 수사에 협조했지만 그렇다고 이전에 장부에 잘못 적었던 내용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석화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모든 자료를 넘겼다.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기 전 마지막으로 무진을 만나러 온 날, 두 형제는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다. 석환이 말했다. 미안하다. 무진은 그를 안지 않았다. 용서했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대답했다. 마지막에는 형이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아직 잊을 수 없어. 석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시부모님은 결국 자신들이 가장 지키려고 했던 것을 잃었다. 집이 아니었다. 돈도 아니었다. 체면이었다. 그날 나에게 서명을 강요하려고 불러 모았던 바로 그 친척들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다. 누구도 인터넷에 뭔가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 우리도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몇 주 뒤 무진은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걸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주 느렸다. 어떤 날은 몇십 미터밖에 걷지 않았는데도 멈춰서 쉬어야 했다. 그날 오후 나는 재활치료센터에서 나오는 무진을 부축했다. 절반쯤 걸었을 때 무진이 물었다. 설아야. 응?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 나는 바로 대답했다. 응. 그가 나를 돌아봤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이상한 사고를 3번이나 당하고도 가족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생각할 만큼 바보인 줄 몰랐던 게 후회돼. 무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 힘없는 웃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가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 나는 대답했다. 집에. 무진은 몇 초 동안 말이 없었다. 어느 집?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밤이 되면 당신이 편히 잘 수 있는 집. 그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말을 이었다. 클 필요 없어. 그 안에서 아무도 당신 목숨이 얼마짜리인지 따지지만 않으면 돼. 무진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이번에는 그 힘이 분명하게 느껴질 만큼 강했다. 나는 그를 부축해 다시 걸음을 옮겼다. 우리 둘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매길 수 있는 재산처럼
여긴 가족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